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본시장 전체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가 큰 이 변동성 유발이 가능한 시간이기도 하고,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소송 시작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는 연준의 시간입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 직전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그러고 나서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가 이뤄집니다. 일단 6월에는 한번 쉬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금리 동결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금리 동결이 이루어진다라면 안도랠리, 만약 예측을 뒤집고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라면 하방 압력, 이 정도에서 변동성 유발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한번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안심은 금물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상황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상업 부동산 위기, 그런데 이게 꼭 미국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것, 미국에서 크게 줄줄이 터지기라도 하면 글로벌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드러켄 밀러, 또 로버트 기요사키 등등이 약속한 것처럼 부동산 위기 이슈를 강조하고 있는데, 글로벌한 상황을 보여주는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절대 간단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기 충분해 보입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리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힘먼이 과연 어떤 걸 근거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공개 발언을 한 건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힘먼 스피치가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데드라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 그런데 재미있게도 6월 14일은 힘먼 스피치가 있은 지 꼭 5주년 되는 그런 나름의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리플 소송의 방향성은 어디로 세팅이 될 것인가? 말 그대로 리플의 시간이 최고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그리고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에서 윌리엄 힘먼이 미친 인간이 공개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힘먼 스피치 공개 직전에 이 컨퍼런스 행사에 참석을 한 건데, 이게 시타델과 피델리티가 후원하는 행사여서 특히나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학 관계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리플 소송 전날 당시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과 회동을 벌였던 히스 타버트, 이 당시 CFTC 위원은 그동안 시타델에서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일해왔고, 이틀 전에 이 서클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이동했습니다. 뭔가 구린내가 나고 있다라는 것, 이들의 커넥션 상황도 하나씩 짚어보면서 과연 돈이라면 영혼도 팔 돈귀신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거래소가 미국의 핵심 규제 타깃이 되면서 거래소에 있는 내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 산업이 조금 더 궤도 위로 오를수록 기업이든 개인이든 커스터디 이슈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부 물량을 분산 보관하는 방식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은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바이낸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기 홀딩 물량 가운데 일부를 디센트 월렛으로 조금 더 옮겼는데, 이 중장기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셀프 커스터디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세부사항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된 문의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의 시간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3일 밤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연준 FOMC 회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1% 오르고 전년 대비로는 4%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월 대비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상황이 기대되고 있는 건데, 이런 예측치만 놓고 보면 금리 동결 가능성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원 CPI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에는 전월 대비, 전년 대비 모두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매우 느린 속도로 둔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금리 인상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연준 비둘기파들은 동결 주장을, 매파들은 금리 인상 주장을 이렇게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번에 동결을 하더라도 그게 금리 인상 이번 사이클 종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단 6월은 한번 쉬어가고 올리더라도 7월에 올리자, 이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 높을 거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라면 비둘기파가 매파를 달래면서 동결을 하게 될 것이다. 7월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여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밝힐 가능성 높다. 그래서 동결을 하더라도 매파적 동결,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는데,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 75%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 BNP 파리바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6월 금리 동결 이후에 7월 인상 전망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예측을 뒤집는 이 깜짝 인상 상황입니다. 이건 이미 호주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 예상을 깨고 돌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금리 발표 직전에 발표가 되는 이 CPI와 PPI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에 어느 정도의 안도랠리를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예측을 뒤집고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증시 랠리 고꾸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P 500이 지난해 10월 저점 대비 20% 이상 오르면서 일단 이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을 했지만,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이런 분위기 자체를 가뿐히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혼돈의 시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업용 부동산 위기 가능성 연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니온 게이자이가 글로벌 주요 도시 10개 오피스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부동산 대출 등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상황이 정말 간단치가 않은 것은 올해 3월 말 기준 세계 오피스 공실률은 12.9%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서 2010년 이때 13.1%에 거의 육박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말 기준 공실률을 보면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뉴욕, 상하이, 홍콩, 시드니, 런던 등 글로벌 10개 도시가 리먼 쇼크 때 기록했던 이전 최고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 대출이 제대로 상환되지 못할 경우에 안 그래도 불안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보여줬던 미국의 은행 파산 이슈 다시금 번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도시들 곳곳에서도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불안하면서 그래도 주요 지지라인을 회복하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짜증이 좀 나는 부분은 가장 결정적인 지지라인인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도 다행인 것은 26,000달러 지지를 위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매수 심리를 자극할 모멘텀 한 방이 나와줘야 하는 건데, 이 역시 연준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과 동일한 47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살짝 반등하면서 다시 49%대 위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5,250달러까지 후퇴를 했다는 것은 곰 세력의 매도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2,520달러에서 23,896달러 사이에 지지 구간이 무너질 경우에는 패닉셀이 나올 수 있고, 이럴 경우에 심리적 중요 라인인 2만 달러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
황소 세력이 급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6,721달러 위로 빠르게 밀어 올려야 하는데, 이게 먹힐 경우에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7,464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채널 저항선 돌파 시도에 나설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는데, 비트코인이 확장형 웨지 패턴을 형성 중이고 하락 추세선 바로 아래에서 통합 과정을 거치고 있고 MACD도 강세 크로스오버가 나오는 상황이다. 차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캡틴 5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하락 웨지 패턴이 진행 중이고 황소 세력이 중요 추세 라인도 방어하고 있다. 강세 모멘텀을 위해서는 27,000달러 저항을 돌파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주요 지지라인 지지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15% 정도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찌나 저찌나 27,000달러 위로 올라서야 한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최소 26,000달러 중반에 자리한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200주 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확인해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주간 종가 마감이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확정될 경우에 지지라인 이탈에 따른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차트에서 노란색 라인으로 표시된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종가 마감이 된다라면 이 하락 추세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아쉽게도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 주간 종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매수세를 붙게 만들 만한 재료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고, 결국 이건 연준의 금리 이슈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어수선하지만 비트코인 고래들은 매일같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센티멘트는 고래 투자자들은 매일 1000BTC씩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4월 9일 하락 이후에 57,578BTC를 추가로 매집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는 고래 투자자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이 매일 1000개씩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강세 시나리오가 곧 나올 수 있다는 징후다. 비트코인에 강한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홀더들의 매집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있는데,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심각한 약세장 속에서도 매집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들러 순 포지션 변동을 보면 장기 호들러들은 월평균 37,400BTC를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장기 홀더들을 중심으로는 꾸준한 물량 축적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위크핸드와 다이아몬드 핸드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리플의 시간입니다. 2년 넘는 리플 소송 과정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꼽자라면 단연 힘먼 스피치 이메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그렇게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명령을 내렸지만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해대면서 법원 명령에 개기다가 결국엔 위선적이다 이런 비판까지 받고 나서 가릴 거 싹 다 가려서 공개해서 빈축을 샀던 SEC가 결국에는 원문 그대로 공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고, 그 데드라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3일입니다. 과연 윌리엄 힘먼 이 얼빠진 작자는 어떤 걸 근거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공개 발언을 한 건지, 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더리움 시세를 띄우는 데 일조한 것인지, 정말 자신의 전현직 직장이자 이더리움 시세를 띄워야 돈을 벌 수 있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 이 심슨 대처의 이익을 위해서 공직을 활용한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수많은 의문들이 어쩌면 이번에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렇게 리플 소송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작됐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 안팎에 아주 강하게 깔려 있다 보니까 이번 주가 리플 소송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힘먼 스피치의 주인공 윌리엄 힘먼이 지난주 공개석상에서 포착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 시타델과 피델리티가 후원하는 컨퍼런스에 힘먼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일단 시타델 또 피델리티의 이름이 등장했고, 시타델에 투자한 상장기업 투자자가 패러다임과 세콰이어 캐피탈입니다.
나름 암호화폐 시장에서 세력으로 불리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또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설립자인 프레드 어삼은 이 패러다임의 설립자입니다. 또 히스 타버트 전 CFTC 위원, 이 양반은 리플 소송 전날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을 만나던 인물인데 이후에 시타델에서 이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일하다가 이틀 전에 이 서클의 최고 법률 책임자로 합류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정리를 하면 시타델과 패러다임, 여기에 코인베이스와 서클, 그리고 CFTC와 SEC가 아주 깊숙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피델리티가 투자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코인 매트릭스의 투자자들 몇몇 상당히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블록파이와 코인베이스 벤처스, 골드만삭스, 디지털 커런시 그룹 등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피델리티는 조셉 루빈이 이사회 멤버로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에리스X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셉 루빈,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세력급 자본들과 규제기관 관계자들, 이더리움 관계자가 엮인 이 컨퍼런스에 윌리엄 힌먼, 이 얼빠진 인간이 상당히 얼빠진 표정으로 참석을 한 상황, 무척 흥미롭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면 시타델과 패러다임, 피델리티 등 세력 자본이 이더리움 관계자들과 돈으로 엮여 있고 이 중간 다리로 확인되는 게 코인베이스와 USDC의 발행사 서클, 그리고 규제 기관으로서는 CFTC와 SEC, 이런 기관들이 지금 상당히 또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이 돈에 환장한 미친 새끼들이 대체 뭔 짓을 한 것인지 그것과 관련된 부분이 어쩌면 힌먼 스피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이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뭐 이렇게 결론 도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시타델과 피델리티, 세콰이어 등은 이미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이름하여 EDXM. 이들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미국 SEC는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특히나 바이낸스를 더 완전히 조지고 있는 상황이고 바이낸스 USDC를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서클의 USDC에 대해서는 증권성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점, 이런 구린내 수준이 아니라 이 지독한 똥냄새가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는 XRP 중장기 홀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멤버십 라이브 또 멤버십 채팅 공간 등을 활용하시면 XRP 중장기 대응 전략을 짜시는데 또 멘탈 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채널 후원 성격도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원급으로 가입해 주시면 하루에 800원 꼴인데 저희 채널 컨텐츠의 만족도를 느끼고 계시거나 좀 더 가까이에서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